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미국 대선 8개월이나 남았지만 벌써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바이든 대 트럼프, 트럼프 대 바이든, 슈퍼 화요일로 불렸던 경선에서 바이든 비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압승했습니다. 4년 만에 리턴 매치, 누가 당선되든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 됩니다. 역사상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 우려도 벌써 나오는데요. 자, 오늘도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다. 민주주의 파괴자다. 뜨거워지고 있는 미국 대선 소식으로 문을 엽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미국 17개 지역에서 열린 각 당의 경선, 이른바 슈퍼 화요일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상대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공화당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경쟁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개 주 중 버몬트주를 제외한 14개 주에서 승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같은 날 열린 민주당 경선에서 사모아를 제외한 15개 주에서 이겼습니다. 대의원 수가 가장 많이 배정된 이번 경선에서 두 사람 모두 한 곳만 빼고 승리한 건데 사실상 11월 대선 본선 레이스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재대결은 2020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승리 직후 양측 모두 상대에 대한 비난을 하며 견제했습니다. He's the worst president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Today it was announced that 325,000 people were flown in from parts unknown, migrants. 바이든 대통령도 즉시 성명을 통해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기본적 자유를 빼앗을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현지에서는 고령 리스크를 가진 바이든과 사법 리스크를 가진 트럼프 측이 서로를 헐뜯으며 대규모 네거티브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유권자들의 피로도를 증가시킬 거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역대 최악의 어떤 그런 씁쓸한 선거로 가지 않을까. 두 사람은 사흘 뒤 조지아주에서 맞대결 요새를 펼치며 본격 경쟁을 시작합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4년 만에 리턴 매치를 바라보는 미국 현지 분위기도 궁금한데요. 최대 경합지로 꼽히는 이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저희 최주현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바로 투표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 특파원,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때 1%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렸던 핵심 경합주 중 한 곳입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두 후보가 사실상 4년 만에 리턴 매치를 하게 됐다는 소식에 현장의 시계는 11월 대선에 맞춰져 있는 듯합니다. 네, 아침부터 투표소 곳곳에 사람들이 몰렸고 주차장도 만차 사례를 빚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편인 노스캐롤라이나주 링컨 카운티에선 이미 11월 대선 필승을 외치며 지지자들이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My preferred candidate at this point is Donald Trump. He's very efficient and very fast. I went in and I cast my ballot. Total time was under 3 minutes. Just 3 minutes? Yes, very fast. 바이든 대통령 지지가 높은 이곳 도심 지역구 샬롯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거침없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When he won, I wanted to respect the office and the process, but he's just so embarrassing more and more through the years, and we're laughing stock in the world. So. 자, 대선 아직 8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유권자들이 달아오른 이유가 뭘까요? 네, 유권자들은 이번 슈퍼 화요일의 경선 결과가 이 지지 후보의 본선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투표소 인근 주택가에서는 자신의 앞마당에 특정 후보를 뽑지 말라는 팻말을 세우거나 인터뷰 중 상대 후보의 약점을 드러내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열 양상에 반기를 든 유권자도 있었습니다. I actually chose no preference, and I think both of them have not fulfilled entirely. CNN은 둘 다 싫다는 이른바 더블 헤이터스가 두 사람 모두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조아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결국 두 사람이 또 맞붙게 될 것 같네요. 바이든 대 트럼프. 현재는 지금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가는 모양새입니다. 이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선 두 사람 격차가 5%포인트까지 벌어졌고요. 이 다음 날 발표된 조사에서도 모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은 득표율이 높다고 당선되는 게 아니죠. 이 미 대선은 각 주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이 간접 선거로 치러지는데요. 이 선거 때마다 표심이 변하는 경합주에서 이기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현지 매체들은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 6곳을 경합주로 꼽고 있습니다. 이 4년 전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득표율 차이가 이 3% 이내인 곳이기도 하죠. 이 현재는 경합주에서도 트럼프가 바이든을 앞지르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제 시작이라 속단하긴 이릅니다. 워낙 박빙이라 앞으로 남은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바이든에게는 고령 리스크가 있죠. 이 말실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There's been a response from the opposition, but yes, I'm sorry, from Hamas. 네,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를 떠올리지 못하는 모습인데 이 미국 국가 원수로서 판단을 제대로 하는지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반면 트럼프에겐 사법 리스크가 복병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4개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인데요. 이 의회 난입 선동 혐의에 따른 후보 자격 시비는 일단 털어냈지만 이 나머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거 흥미롭던데요. 최근에 이 트럼프 측이 비밀 요원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의 재선을 돕기 위한 비밀 요원이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바로 컨트리 팝 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을 공개 지지한 바 있어서 트럼프 측이 매우 견제하는 상황입니다. 스위프트는 슈퍼 화요일 경선을 앞두고 당신들을 가장 잘 대표하는 사람에게 투표하길 바란다고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층 반발도 심하고 자신의 영향력도 점점 커지다 보니 4년 전처럼 바이든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한편 민주당 측에선 바이든의 고전으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의 등판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대선 출마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 중 한 명은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되는 건데 누가 돼도 신기록을 세우는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누구든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이미 최고령 대통령인 바이든은 이번에 재선하면 기록을 경신하게 되는 것이고 트럼프는 4년 전의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78에 취임하게 되는 겁니다. 또 112년 만에 전현직 대통령 대결이기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조아래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친문 공천 학살 논란 이후 처음으로 메시지를 냈습니다. 공천 파동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건 우려스럽지만 이제는 단결해서 민주당으로 총선 승리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친문 홍영표 의원, 이재명 사당화를 비판하며 오늘 민주당을 떠났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민주당 경남 후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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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경남 지역 후보들을 만나 승리를 당부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는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아주 중차대한 선거라며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강조했습니다. 그 염원이 우리 민주당에 대한 기대 그리고 또 우리 민주당에 대한 희망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일궈내시고 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 배제 등 비명 행사 논란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는 침묵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천 파동으로 민주당이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하자 문 전 대통령이 나서 단합을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천 파동으로 아마 이제 정체적으로 지지율이 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으셨고 이제는 이 공천 열축 가닥이 잡힌 만큼 크게 단계를 내서 이번 총선에서 꼭 승리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에서 컷오프된 비명계 좌장 홍영표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홍 의원은 서른 의원, 새로운 미래 등과 민주연대를 만들어 지역구에 출마할 계획입니다. 민주연대는 내일 세부 조율을 위한 공개 회동을 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비명 달래기 통합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친문 핵심 황희 의원의 지역구 서울 양천을 찾았는데요. 연신 하나의 민주당을 강조했는데 오늘 저녁 비명 핵심들의 경선 결과 여부가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후보 지원을 위해 종로와 영등포에 이어 세 번째로 찾은 곳은 서울 양천갑. 문재인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대표적 친문 황희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이 대표는 양천구 목동의 한 시장을 찾았는데요. 비명 인사로 분류되는 황희 의원을 실력 있는 정치인이라 추켜 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황희 후보께서는 정말로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또 문재인 정부에서 실제로 국정을 체현했고 실력 있는 정치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황희의 전선을 넘어 이재명의 시라로! 이 자리에는 황 의원과 2인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던 친명 이나영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도 참석했습니다. 이 위원은 앞서 허용되지 않은 예비 홍보물을 반복 사용했다는 이유로 자격 상실됐고 황 의원이 단수 공천됐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천 잡음을 의식한 듯 하나의 민주당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있는 힘 없는 힘 정말 백지장도 맞드는 심정으로 단합해 주시고 통합된 힘으로 반드시 승리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친문 지지자 이탈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보고 당내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밤 10시 서울, 경기 등 20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대표적 비명계인 박용진, 윤영찬, 강병원 의원의 생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여야 공천이 마무리되며 제3지대도 윤곽이 잡혀갑니다.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거대 정당들의 공천 탈락자들을 영입하는 이른바 이삭줍기로 기호 3번을 노렸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6석 녹색 정의당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제3지대가 모두 노리던 기호 3번은 현역 6명 녹색 정의당이 현재까진 유력합니다.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현역은 현재 4명, 2명입니다. 다만 오늘 탈당한 홍영표 의원이 서른 의원과 함께 입당할 가능성이 점쳐지며 새로운 미래 현역은 4명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호 3번 주인이 바뀌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모두 기호가 확정되는 3월 22일 후보자 등록 전까지 현역 의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7명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합니다. 7명이 되면은 정의당이 6명 아닙니까? 기호 3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비례대표 투표용지 앞번호를 받으려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른바 의원 꿔주기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구와 같은 위치인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을 각각 사수하겠다는 계획인데 현역이 6명인 녹색 정의당보다 현역 의원 수가 많아야 가능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치연합을 주도해 주신 더불어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이름으로 추천할 수 있을 만한 비례대표를 추천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20명을, 민주당은 8명을 각각 위성정당으로 이적시킨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뿐 아니라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함께 구성돼 있죠. 이들에게 당선권에 3석씩 주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들 후보 순위가 결정됐습니다. 국회 입성이 유력한 이들이지요. 진보당 후보 중에 10년 전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도 포함돼 있어 논란입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할 진보당 비례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장진숙 공동대표와 전종덕 전 민노총 사무총장, 손솔 수석대변인 3명이 비례 후보 당선권에 배치될 예정인데 과거 이력이 논란입니다. 장진숙 공동대표는 과거 한총련 대의원을 지내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았고
전종덕 전 민노총 사무총장은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보로 19대 총선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손솔 대변인은 내란 선동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과 사면 복권을 주장해왔습니다. 정작 특별 사면의 과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입니다. 더 늦기 전에 복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진당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의 야권 연대로 13석을 확보했다가 2014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해산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진당 세력을 부활시키는 연대라고 비판했습니다.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민주당은 사실상 통진당 부활의 문을 활짝 열어준 셈이 됐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살기 위해 종북 세력 국회 입성의 신원을 보증한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진보당은 통진당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정당이라며 철진한 색깔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선거 30여일 앞두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현역이 0석인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지지율에서 상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로는 최대 10석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이세진 기자 보도 보시고 이 조국혁신당 변수가 미칠 영향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에서 조국혁신당은 13%로 3지대 내에서 가장 앞섰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도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다른 조사에서는 조국혁신당이 15%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지율 선전 여세를 몰아 조국 대표는 대여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한동훈 조합만큼 더 해로운 조합이 어디 있는지 반문하고 싶고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일명 지민위조를 표어로 내걸고 목표치도 12석으로 높였습니다. 지금도 10석이 목표입니다만 제가 조금 오늘 늘려서 높여드리면 12척의 배를 주십시오. 무소속 출마 당선자나 비례정당들의 지역구 당선이 없다는 전제 하에 한 여론조사대로 득표를 가정하면 조국혁신당이 10석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주당도 조국의 강은 이미 다 건넜다면서 조국혁신당과의 협력에 적극적인 모양새입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이 조국의 강을 다 건너서 조국혁신당의 분발이 저희 당 특히 지역구 후보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권 내에선 민주당 공천 갈등으로 실망한 진보 지지층이 선명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조국혁신당으로 결집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조국혁신당이요. 여러 조사에서 지금 두 자릿수 지지율이 나옵니다. 대체 어떤 표들인 거예요, 이 표들은? 네, 국민 약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요.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특성이 어느 정도는 읽힙니다. 지역구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자의 22%,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15%가 비례정당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을 뽑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모두 마음이 안 가는 사람들로 추정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조국혁신당이 총선에 미칠 영향. 자, 먼저 민주당.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네, 먼저 또 다른 여론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비례투표 어느 정당 뽑겠냐 물었더니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 뽑겠다는 응답자의 39.4%, 그러니까 10명 중 4명이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뽑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석을 갈라먹을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감지됩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를 갈라치고 공략해 의석을 더
가져가는 실속을 챙기려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오히려 민주당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정치학자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불만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실은 그래서 투표를 안 하려던 사람이 조국혁신당 찍으러 투표소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비례는 조국혁신당, 지역구는 민주당 뽑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교차 투표를 잘 노리면 민주당으로서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이거 앞서 리포트 보니까 민주당 한 의원이 조국의 강을 이미 다 건넜다 이런 해석도 하던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치학자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국민의힘 의석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와 국민의힘 지지자는 거의 겹치지 않을 거라고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함께하면 실망한 중도층이 넘어올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지만요. 정권 심판론을 띄우려는 주체가 민주당 외에 조국혁신당까지 하나 더 생겨서 부담도 있겠죠.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조국혁신당 대응 전략을 물었더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굳이 조국혁신당 언급해봐야 체급만 커진다는 판단인데요. 야권이 반윤 정서로 뭉치면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도 더 결집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좀 헷갈리는데 제3지대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 뚜렷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일 손해보는 쪽 제3지대라는 게 공통된 분석입니다. 반윤석열, 반이재명을 노리고 탄생한 게 이준석, 이낙연 대표인데 오히려 그 표를 지금 조국혁신당이 가져가는 모양새니까요. 특히 손익계산서로 보면 이낙연 대표가 가장 속이 쓰릴 거라는데요. 여론조사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비례정당 투표 여론조사를 야권 지지세가 강한 호남으로 좁혀서 보면요. 조국혁신당은 14%인데 전남지사 출신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는 1%입니다. 거대 양당과의 싸움도 벅찬데 조국혁신당도 견제해야 하는 힘겨운 구도에 놓여 있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조국혁신당이 이번 선거에 판세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제3지대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 어느 당에 유리하고 불리할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선거 과정에서 조국의 강에 다시 빠져들 여지도 있어 셈법이 복잡할 수밖에 없고요. 선거판 돌발 변수로 등장한 건 맞지만 한 달 뒤 표심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겠죠. 당을 막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하다 보니 일종의 초반 효과를 누리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인 기자,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현역 의원을 컷오프하면서 시끌시끌합니다. 대체 기준이 무엇이냐 기자회견하고 재심사 요구하고 무소속 출마를 예고한 의원도 있습니다. 당은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배제된 현역 의원은 어제 하루에만 8명. 전략공천으로 새 후보가 공천됐거나 국민 추천으로 후보를 뽑을 곳들입니다. 주로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과 영남권인데 오늘 4명이 공개 반발했습니다. 2위 후보하고 2배 이상 차이 나면은 이거는 단수 추천 요건이거든요. 강남 지역은 4년마다 새로운 인물이 와서 헌인물로 돼가지고 밖에 나가는 건지 아니면 저를 헌인물로 취급을 하는 건지. 특정인이 단수 추천됐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공관위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 공천에서 저는 분명히 지금 어긋났다. 안병길 의원은 이혼이 죄냐며 공천 배제를 결정한 건 납득이 안 된다며 재심사를 요구했습니다. 울산 이채익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며 탈당을 예고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선거보다는 공천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쉽게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2위 후보와 2배 차이가 난다는 유 의원의 항의는 사실과 다르다며 박빙인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지역구 254곳 중에서 뜨거운 곳만 찾아다닙니다. 더 스팟 254. 오늘은 경기 성남 분당 을로 갑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이곳은 대표적인 일기 신도시 경기도 성남 분당입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재건축 이슈가 뜨거운 곳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기자 출신의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홍보수석 출신의 대통령 최측근입니다. 기업가 출신의 현역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대선 7인회 출신의 이재명 대표 측근입니다. 재건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지난 8년간 왜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낮은 지지율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참모들은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분당을은 2000년 총선부터 10년간 보수세가 강했지만 18대 보궐선거부터 뒤집혔고 최근 두 차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김병욱 의원은 8개 동에서 앞서며 승리했지만 대선 때는 11개 동 모두 국민의힘이 휩쓸었습니다. 지방선거 때도 11개 동 모두 국민의힘이 앞섰습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분당 아파트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지어졌죠. 분당 재건축 대상 아파트 절반이 이곳 분당을에 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선도지구 최다 선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초당 문제가 말이 아니고 저녁마다 난리나요. 벽이 갈라지니까 그걸로 비가 다 숨어져요. 정부 여당 원팀으로 이게 강력하게 저희가 추진하고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부터 부담금 폐지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시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국토부 장관과 성남시장 모두 여권인 만큼 여당 후보가 적임자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정자동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 역시 이슈는 재건축입니다. 주민들은 재건축 용적률을 늘리는 조건으로 국가나 지자체에 너무 많은 부지를 내야 한다고 불만인데요. 김병욱 민주당 후보, 이 불만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인구가 가구수가 늘어나면 기존의 인프라는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최근 건설 단가가 급상승함으로 인해서 경제성에 있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기여 성격의 기부 체납 비율을 대폭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3선 의원이 돼 국회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 법안을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분당을에는 진보당 유인선 후보와 자유통일당 최인한 후보도 뛰고 있습니다. 분당을 유권자들은 재건축을 더 잘 해낼 후보로 누구를 선택할까요? 센 두 후보가 맞붙은 격전지 경기 분당을에서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오늘은 최수연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나요?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조국 대표 취임 이후 여러 정당 대표들을 예방하고 있죠. 한 위원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방 일정 등으로 당분간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예방하고 싶다고 그 대상에는 포함되는데 아직은 못 만난 것 같고. 근데 두 사람이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두 사람 악연이죠. 조국 사태 때 검찰에서 수사를 주도한 사람이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습니다.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 조 대표 이걸 물어보고 싶다고 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한동훈 장관 시절에 따님 같은 경우도 11개의 입시 비리 혐의가 있었는데 모두 무혐의 처분됐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견도 제가 물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의미로는 왜 내 자녀 입시 비리만 문제 삼냐? 한 위원장도 딸 문제 있지 않냐? 이런 걸 묻겠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 위원장이 만날 생각이 있어요? 네,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에 물어보니 당을 만들었다고 다 만나줘야 하는 건 아니라며 만나자고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 한 위원장 요즘 이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 한 위원장 별로 관심이 없다는 식입니다. 그런 정당들은 많잖아요. 통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면 될 문제 같은데 국민에게 대단히 해로운 결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이렇게 속내 다 들킨 바에는 그냥 막장으로 가자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협력을 시사한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와 김구 선생이 동시에 나왔어요. 네, 조선총독부의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와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이 정치권에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요.
성의원 지역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서요.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토 히로부미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인재라는 취지였지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 육성의 예로 든 망언이 터져나왔습니다. 대대로 친일 본색의 피를 이어온 집단이 감출 수 없는 친일 본색, 토착, 왜구는 애국심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다면서요? 네, 한 위원장 성의원의 이 발언이 알려진 직후 후보자들에게 잘못된 비유나 예시를 하지 말라는 경고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성 의원도 오늘 비유가 적절치 못했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가 또 논란이라면서요? 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이사는 민주당의 영입 인재로 하나을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형을 받은 전과가 알려졌습니다. 김 이사 오늘 숙취가 가시지 않은 채로 운전을 했다가 접촉사고를 냈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도 가진 음주운전 전과라 그 정도는 기본 전력 정도로 여기냐고 공격했습니다. 네. 자, 주제 하나 더 볼게요.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명주, 권성동 의원 보이는데요. 공통점 퀴즈가 뭡니까? 네, 여야 정치인들의 공통점을 묻는 퀴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문을 연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이 대표 SNS에서 권성동 의원과 김영주 의원의 공통점이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간단하게 올렸는데 갑자기 왜 이런 퀴즈를 올린 거예요? 네, 퀴즈를 대고 이 대표가 스스로 답을 했습니다. 채용 비리 의혹이 있는 후보를 국민의힘이 영입을 해가지고 공천을 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후보도 어떻습니까? 유명한 취업 전문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취업시켜 주시려고 권성동, 김영주 이런 분들 공천하시는 겁니까? 채용 비리 의혹에 있는 후보를 공천했다고 비판한 겁니다. 이를 본 권 의원 바로 답했습니다. 공통점은 오히려 잘못된 공천의 피해자란 답을 내놨습니다. 권 의원도 공천에서 탈락해서 무소속 출마한 적이 있죠. 그러면서 이 대표와 이석기 전 통진단 대표의 공통점을 물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건 답이 뭡니까? 네, 이건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으로 그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위헌 종북 이석기 정당인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 등에게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로 내주는 대가로 자기 당권을 받는 음험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개항을 해서 맞붙는 원희룡 전 장관도 참전했고요. 제3지대로 간 김종민 의원은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공통점을 물었습니다. 출제단은 답을 정해놓은 채 퀴즈를 내고 있는데 실제 답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수감 상태에서 오늘 소나무당을 창당했는데요. 오늘 법정에서 석방을 요구하며 조국 전 장관을 언급했습니다. 조국은 왜 박해 있고 나는 왜 못 풀려나느냐고요. 김지윤 기자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법원은 송 전 대표가 신청한 보석 신문기일을 열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송 전 대표는 총선에 뛰어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며 자신도 풀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1심과 2심 모두 실형이 나왔는데 구속이 안 돼 창당 활동을 한다며 나는 선고도 안 났는데 창당 활동을 못한다는 게 수긍이 안 간다고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25년 정치 인생을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기회를 허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준비해온 신당 소나무당은 오늘 오후 송 전 대표 없이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송 전 대표가 5선의 유력 정치인임을 고려하면 주변인과 증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것이라며 구속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압수수색 당시 송 전 대표가 휴대전화 내용을 지운 깡통폰을 제출한 적도 있다며 증거인멸도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월 4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에선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죠. 이 의혹을 폭로한 조명현 씨의 직전 근무자, 그러니까 이 대표 취임 때부터 3년 가까이 근무하며 카드 결제 업무도 맡았던 그 전 도지사 비서를 검찰이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경기도청 도지사 비서실 공무원이었던 오모 씨를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오 씨는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모 씨 아래서 법인카드 결제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7급 공무원이었던 오 씨는 배 씨 재판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잇따라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계속 불응해왔습니다. 결국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뒤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역시 오 씨 체포와 조사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오 씨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2018년 5월부터 3년 가까이 비서실에서 근무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 제보자인 조명현 씨의 직전 근무자였던 겁니다. 검찰은 경기도 법인카드 내역을 토대로 오 씨를 상대로 실제 어디서 썼는지 대조해보고 있습니다. 조사받고 풀려난 오 씨는 현재 피의자 신분입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경찰 송치 때 법인카드 유용액은 2천만 원이었는데 현재 검찰은 2배 많은 4천만 원 이상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혜경 씨 측은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산 것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때리고 경찰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이 남성, 격렬한 몸싸움 끝에야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김세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운행 중인 택시 안, 뒷좌석에 앉은 남성 승객이 욕설을 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기사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립니다. 야, 말 좀 해달라. 달리는 택시 안에서 폭행이 이어지자 기사는 급기야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결국 폭행을 견디다 못한 기사는 도로 한가운데 택시를 세웠습니다. 택시를 세우자마자 뒤따르던 버스에서 누군가 내려 기사를 돕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좀 도와달라고 차 안에서 소리 지르면서 좀 제발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던 것 같아요. 차에서 내린 뒤로도 행패를 이어가던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주먹을 휘둘렀고 경찰은 결국 남성을 붙잡아 쓰러뜨린 뒤 제압합니다. 지난 3일 밤 9시쯤 서울시 성동구에서 택시기사와 경찰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남성은 진술이 불가능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번엔 지금 사실 두렵고 무서워서 사실 지금 이틀째 영업을 안 하고 있어요. 목도 아프고. 경찰은 남성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아이가 차에 치였다라는 112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신고한 목격자를 찾아갔는데요. 가해 차량 운전자였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서울 역삼동의 왕복 2차선 도로. SUV 차량에서 내린 남자아이가 반대편으로 뛰어가다 달려오던 흰색 1톤 화물차에 부딪힙니다. 아이를 내려준 SUV 운전자는 다시 아이를 태운 뒤 길가에서 구급차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지나던 시민이 운전자에게 뒤를 가리키며 무언가 이야기합니다. 사고 낸 차량이 사라진 겁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15m가량 떨어진 곳에 잠시 멈춰 상황을 지켜보더니 그대로 차를 몰고 갑니다. 오다 보면 그냥 보육로로 그냥 가. 어쩔 수가 없어. 우리네도 사고 진짜 많이 날 수 있을 때가 엄청 많네. 지난달 26일 경찰에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가해 차량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조사를 위해 신고자를 찾아갔는데 가해 차량과 일치했습니다. 사고를 낸 뒤 자신이 목격자라며 경찰에 신고했던 겁니다. 운전자는 혐의를 부인했는데 경찰이 현장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계속 추궁하자 자신이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사고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뺑소니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자은입니다. 문 닫은 카페에 들어가서 돈통을 턴 남성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만 노렸는데요. 가게 밖에 있는 전기 설비인 분전함에 열쇠를 숨겨놓는다는 걸 알고 점포 6곳에서 현금을 챙겼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검은색 모자를 뒤집어 쓴 남성이 카페 쪽으로 다가갑니다. 능숙하게 분전함을 열어 살펴보더니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곧장 계산대로 향한 남성. 돈통에서 현금을 챙긴 뒤 이곳저곳을 뒤적이다 유유히 매장을 빠져나갑니다. 지난 4일 새벽 1시쯤 서울 성북구의 한 카페에 도둑이 들어 현금 20만 원을 훔쳐갔습니다. 야간 시간대 물류 배송 기사가 매장을 드나들기 편하도록 열쇠를 분전함에 보관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기사님이 새벽에 밤늦게나 새벽에 물건을 배달을 하세요. 일일이 들고 다니고 챙기시기가. 그래서 아마 배달함에 그냥 두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서울 지역에 확인된 피해 점포만 6곳, 모두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입니다. 매장 바깥에 있는 분전함입니다. 별도의 잠금 장치가 없는데요. 열어보면 열쇠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안내 메모까지 붙어 있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남성의 모습을 토대로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절도 차량 2대를 이용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고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임용된 지 1년여밖에 안 된 구급 공무원이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 동료들은 이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온라인 카페에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서 힘들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청사 복도에 근조 하환이 놓였습니다. 30대 공무원 A씨를 기리기 위해 누군가 보내온 겁니다. A씨는 2022년 9월 임용된 구급 새내기 공무원이었습니다.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어제 오후 인천 한 도로가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차 안엔 극단 선택 정황이 확인됐고 집 컴퓨터에는 힘들다는 내용의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분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낙서 또는 메모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써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도 상당히 침통해 하셨습니다. 동료 공무원들은 A씨가 숨지기 전까지 민원 폭탄에 시달렸고 온라인에 신상까지 공개돼 힘들어했다고 말합니다. 지난달 29일 밤 도로에 포트홀이 생겨 보수 공사를 했는데 여파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민원이 빗발쳤단 겁니다. 이후 한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 공사를 승인한 공무원이라며 A씨 이름과 전화번호가 공개됐고 멱살을 잡고 싶다는 등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이 포트홀이 있으면서 웃음기가 사라지더라고. 밀린다고 저를 그냥 심하게 욕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밀리는 거다. 악성 댓글을 막 달아버린 거야. 해당 카페 운영진은 신상털기와 마녀사냥식 댓글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A씨 사망 소식에 충격을 받은 같은 과 직원이 병가를 내는 등 시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김포시는 해당 카페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는 대로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강대강 대치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간부를 불러서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시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라는 건 틀린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우림 기자입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홍보위원장이 서울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을 주도한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고발한 이후 첫 소환 조사입니다. 우리가 우리 후배들을 방조하고 조사했다? 전혀 사실의 본질과 다른 얘기입니다.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사죄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되고. 경찰은 의사협회 차원에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시했는지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지난 1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단체 행동 관련 지침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간부 4명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9일,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화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12일에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강제 수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 질이 저하될 것이란 건 틀린 주장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의대 교수 1인당 법정 학생 정원이 8명인데 현재 의과대학 평균이 1.6명에 불과해서 전임 교수의 수도 매우 넉넉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 사업을 도입해 의사 공백을 메우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전공의가 떠난 대형 병원을 대신하는 건 2차 병원과 동네 의원들입니다. 일부는 한밤중까지 진료를 연장해서 보고 있는데요. 반대로 상급 종합병원들은 수술 환자가 줄어서 간호사들에게 무급 휴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 환자를 보는 달빛 어린이병원이기도 한 이곳은 이달부터 진료 시간을 자정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자정까지 아픈 소아들을 진료합니다. 일부러 여기 온 이유가 왜냐면 늦게까지 하니까 혹여나 밤에 아플 때 이쪽으로 오려고. 전공의 이탈로 중증 위주로 운영되는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 대신 다급한 소아 환자 응대를 자진하고 나선 겁니다. 현재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많이 일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수요가 더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병원과 공공병원 중에선 전문의들이 응급실과 병동 당직까지 도맡으며 상급 종합병원에서 전원된 환자들을 돌보는 곳도 있습니다. 외래 진료 보다가 뭐 병동에 막 쫓아 들어간다거나 응급이나 아니면 수술실 막 가서 협업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피로도나 이게 굉장히 큰. 반면 전공의 이탈로 진료와 수술이 줄어든 상급 종합병원들은 병동을 통폐합하거나 의사회 인력을 줄이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은 병동 간호사들에게 무급 휴가를 권고했습니다. 신고 건수의 대부분이 강제 휴가 관련 사항이었어요. 강제 휴가를 보낸 것인가 어떻게 본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겠어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네, 천정부지로 치솟은 과일 가격이죠. 1년 만에 40% 넘게 올랐습니다. 32년 만에 최대 상승률입니다. 이유가 뭔지 또 대책은 없는지 임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쯤 출하됐어야 할 딸기에 곰팡이가 잔뜩 펴 있습니다. 지난달 평소보다 2배 넘게 쏟아진 비 탓입니다. 한 10일 동안 햇빛이 없어가지고 이게 곰팡이병이 왔어요. 40년을 넘게 이 딸기만 했는데 이렇게 일조가 없는 것은 처음이에요. 줄어든 수확량은 그대로 물가에 반영됐습니다. 딸기 같은 거는 못 사요. 예전에는 10,000원 안 했잖아요. 지금은 20,000원 넘어요, 딸기도. 딸기 가격은 지난해보다 23% 올랐고 사과와 귤, 배 가격은 적게는 60%, 많게는 80% 가까이 뛰었습니다. 과일 물가 전체 상승률은 41.2%, 32년 5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네, 지금 들고 있는 배 한 봉지가 14,000원인데요. 2개 들이니까 하나엔 7,000원이나 합니다. 명절에 배 하나에 10,000원, 사과 하나에 10,000원 하는 거 보면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까지 들썩이면서 올해 초 2%대로 낮아졌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 달 만에 3%대로 올라섰습니다. 정부도 수입 과일에 추가 관세를 인하하는 등 예산을 집중 투입합니다. 오늘부터 비상수급 안정 대책반을 가동해 품목별 물가를 집중 관리하고 과도한 인상이 없는지 단속도 강화합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쌀알 안에 소근육 세포를 넣어서 키우면 쌀일까요? 소고기일까요? 쌀과 소고기 특성을 모두 갖는 배양육 이야기입니다. 아직 우리나라 식탁에 오르지는 못하는데 다양한 식품으로 변신하는 이 배양육 기술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찬 기자가 경제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색소를 넣은 듯 쌀밥이 자줏빛을 띱니다.
쫀득한 촉감에 구수한 향이 나는 이 쌀밥은 쌀 알갱이에 소의 줄기세포를 넣어 키운 배양육입니다. 소고기와 쌀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쌀 알갱이 하나에 소의 근육세포와 지방세포가 밖과 안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쌀에 상당히 가깝게 영양분 비율도 맞출 수가 있고 소고기에 가깝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배양육은 동물의 세포를 채취해 실험실에서 키워내는 대체 육류입니다. 가축 전염병 이슈에서 자유롭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커 주목받는 기술입니다. 최근 연구가 활발해지며 한 스타트업은 배양육을 고기 형태가 아닌 파우더 형태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의 근육세포를 배양한 뒤 동결 건조해 만든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만큼이 0.3g인데 소고기 스테이크 1kg과 단백질 함량이 같을 정도로 고단백 성분입니다. 소고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포를 키워내 조미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곤충 세포를 키워서 이제 펫푸드로 적용할 계획이고 펫들이 훨씬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좋은 단백질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려고. 배양할 경우 세포 하나가 분열해 1kg의 고기가 되기까지 한 달이 걸립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면은 저희가 배양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정도의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배양육을 이용한 소시지와 햄도 등장했습니다. 배양육은 필요한 영양분을 조절하며 환자와 군인 등 맞춤형 식단 산업으로 발전 가능합니다. 배양육을 포함한 세계 대체식품 시장은 2018년 96억 달러에서 연평균 10%씩 성장해 내년 179억 달러로 전망됩니다. 현재 배양육 판매가 가능한 나라는 미국과 싱가포르뿐입니다. 식약처도 최근 배양육이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판매 승인 절차를 마련해 배양육이 우리 식탁에 오를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경제카메라 유찬입니다. 서울시가 비용과 육아 부담 둘 다 덜어주겠다라면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을 추진 중이죠. 최저임금 기준에 맞추면 한 달에 최소 월 200만 원을 줘야 하는 건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저임금이 아닌 차등지급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환 기자입니다. 가사도우미 알선업체 입주도우미의 한 달 임금 수준을 물었습니다. 주 5회 330 정도는 줘야 그래도 반찬도 어느 정도 하고 살림살이도 어느 정도 챙기고요. 한국분으로 하게 되면은 한 380대고요. 교포로 하게 되면 한 320대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사 육아 도우미 비용은 한 달 평균 264만 원, 시간당 11,400원대입니다. 반면 싱가포르, 홍콩, 대만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시간당 임금은 2,700원에서 1,700원대에 불과합니다. 이들 나라와 비교해 많게는 6배가량 높은 비용 탓에 맞벌이 부부에게는 큰 부담인 게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임금이 낮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고민거리입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최저시급 9,860원이 적용돼 200만 원 넘는 월급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SNS를 통해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월 200만 원이 넘어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중저소득층에게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을 낮출 수 있지만 노동계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수차례 논의됐지만 합의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유명 걸그룹 멤버가 열애설이 터지자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사과까지 할 일인가 싶지만 소속사는 매출이 떨어질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속사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조연선 기자입니다.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가 어젯밤 자신의 SNS에 자필 편지를 올렸습니다. 배우 이재욱과의 교제 소식이 알려진 지 일주일 만에 팬들에게 사과한 겁니다. 지난 일주일간 일부 팬들이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소속사 주변에 세워진 트럭엔 음반과 공연 수익 하락을 예고하는 글이 떠 있습니다. 현실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소속사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열애설이 터진 지난달 27일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3% 넘게 하락했습니다. 8일이 지난 오늘까지 주가는 지속적으로 떨어져 시가총액에서 2천억 원 넘게 사라졌습니다. 업계에선 매출 하락 우려가 주가에 선반영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열애설로 회사가 흔들렸던 사례엔 국경이 따로 없습니다. 2013년 삭발로 팬들에게 사과했던 일본의 사례는 하나의 상징처럼 남아 있습니다. 지난 1월 중국에선 인기 아이돌의 열애설로 소속사의 주가가 한때 80%나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각종 모바일 채널을 통해 연예인과 팬들의 직접 소통이 늘어나면서 더욱 가까워진 정서적 일체감이 때로는 배신당했다는 감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돌을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이나 아니면은 그 육아 게임의 캐릭터로 보고 소비하는 그 본질이 극단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케이스다. 자의탁에서는 성인도 안 된 내 딸이 남자친구 사귄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거 심리학. 아이돌을 가족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여기며 몰입하는 일부 팬덤의 존재가 아이돌 산업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흐린 하늘에 유독 피곤한 요즘입니다. 내일도 내륙 곳곳에 비와 눈이 내리겠는데요. 대부분 밤에 그칩니다. 강원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리겠고 내륙에는 1에서 3cm, 경기에는 1cm의 눈의 양이 예상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비가 조금 떨어지는데요. 부산과 울산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찬바람이 들어오면서 모레 아침에는 영하권인데요. 주말까지 아침에는 반짝 추위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과 대구 2도로 시작합니다.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강풍과 높은 너울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8도, 광주와 제주 10도로 오늘보다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바이든 대 트럼프, 미 대선이 희대의 네거티브 선거가 될 것 같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우리도 시작이 됐습니다. 권양엽 예비후보 공천 논란을 두고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고발했고요. 국민의힘은 무고죄로 맞고소한다지요. 선거의 계절이구나 이렇게 실감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어김없이 진흙탕 선거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